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 중단 사태죠. 셧다운 사태가 연일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던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3주간의 휴전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외교전쟁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 의장 정말 사이 안 좋고 인상 많이 쓰고 서로 싸우던 이 둘이 우선은 지금 휴전하기로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세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장벽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민주당이 거기에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안 편성이 합의를 못 이루어서 12월 22일 날 작년에 셧다운 사태가 돌입을 했고요. 그래서 25일, 35일째 이제 일종의 임시로 이제 셧다운을 푸는 거죠. 네. 그래서 35일 가장 긴 셧다운이라는 기록을 만든 거죠. 21일이 아마 클린턴 정부 때 네. 가장 길었는데 결국은 기록도 경신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양측이 많은 협상을 계속 시도를 했어요. 네. 근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안, 그 공화당이 만든 그 예산안 57억 불에 대해서 첫 단계의 예산 집행을 약속을 해라. 네. 그러면은 셧다운을 풀겠다. 근데 민주당은 $0 예산안을 올렸어요. 네. 우리나라의 18원 같은 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 양극단에 있는 예산안은 양쪽이 다 부결이 된 거죠. 네. 그것도 부결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일종의 초기 단계 예산 집행하라는 트럼프의 안. 그리고 이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는 일단 셧다운을 풀고 얘기를 하자. 네. 그랬는데 결국은 셧다운을 풀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펠로시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 건 아니고 네. 우선 너무나 장기화되고 월급도 못 받고 일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은 하면서 우리가 풀어보자라고 해서 지금 휴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셧다운 때문에 미국 경제가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때 보니까 일주일 하게 되면 0.1% GDP에 0.1%가 줄어드는 효과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 악화도 상당히 부담이었을 것이고 또 최근에 뮬러 특검이 계속해서 쪼이고 있는 그런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문제들도 또 상당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임시적으로나마 이거를 풀어서 네. 좀 자기에게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론에 대한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일시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셧다운 사태를 다루는 여론들을 보니까 언론들을 보니까 이 부분이 저는 두 개가 보이던데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장벽 예산 59억 달러를 이미 훌쩍 넘긴 예산이 사라졌다라는 측면이 하나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양측 휴전으로 인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판정승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김현욱 교수께서는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세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57억 불을, 일단 국경 장벽에 써야 된다는 공화당 예산안하고 민주당의 $0 예산안이 부딪혔을 경우에 네. 결국은 양쪽이 다 무산됨으로써 초기 단계의 어떤 협상이 힘들어진 것이고, 두 번째 협상안으로 들고 나왔던 것은 결국은 이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일단 셧다운 중단하고 얘기를 하자. 네. 협상을 하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산안을 조금이라도 얻어낸 다음에 셧다운을 풀어주겠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강대강으로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낸시 펠로시 의장이 내세운 협상안이 더 설득력이 있고 현실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미국 언론들에서 나오는 것이 트럼프가 과연 협상의 규제가 맞느냐.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예. 너무 자기의 아집과 고집에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계속 잃게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나온 것도 결국은 여론에서 보는 것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지지율이 지금 39%, 트럼프 대통령이 한 34. 그러니까는 결국 여론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추후에 물론 뭐 3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주도권은 네.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해결 안 나고 3주가 지나버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주가 지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뭐 셧다운해 네. 아니면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악화가 될 거예요. 그거를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주도권을 쥐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네. 그리고 추후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과연 셧다운을 다시 만들 수 있겠는가. 최근에 보면은 그 측근들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계속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민주당은 뭐 당연히 멕시코 장벽 예산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는 입장일 것 같고요. 공화당 내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공화당 내부에도 좀 잡음들이 있죠. 예. 얼마 전에 펜스 부통령하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출신이죠. 이 사람이 이제 펜스 부통령에게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셧다운을 장기화시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을 하라는 얘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계속 펜스 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론 존슨 위스콘신 상원 의원이 맥코넬 원내대표를 향해서 지금 이러한 사태 셧다운 장기화되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네. 그러니까 또 맥코넬 원내대표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장벽 문제, 이로 인한 셧다운 장기화, 그리고 이제 공화당도 여기에 당연히 여파를 받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잡음이 계속 나고 있고, 아마 이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부담일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담들 때문에 또 3주간의 시간은 이제 제각각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항복선언하고 다음 기회로 이렇게 해서 이슈를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까요? 글쎄요. 근데 항복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항복을 안 하고 다시 셧다운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얘기를 했는데 이건 내가 양보한 게 아니다. 나는 네. 국경 장벽을 계속해서 설치하겠다. 셧다운 때문에 미국 경제 그리고 피해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로 이거는 해준 거다. 네. 셧다운은 중지시켜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그러면은 양측이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 결국 지금 안건은 결국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고 민주당은 장벽 세우지 말자. 그리고 이제 국경의 어떤 안전 문제를 좀 치중하면 되지 않겠느냐. 57억 불 달러가 필요하겠느냐 굳이. 네. 그래서 결국 57억 불이 아니고 그거보다 좀 하한 선인 그 액수 정도에서 합의점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도 3주 후에 합의안이 만들어져서 뭐 원활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50% 이하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협상 전략으로서 압박을 하는 그러한 뭐 부분이라고는 보지만 네. 뭐 어쨌든 뭐 아직까지 양측이 뭐 상대방과 계속 의견을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 아직까지는 합의에 대한 뭐 어떤 그 뭐 전망이라든지 이거는 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함께 외교전쟁 계속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한 지 지난주로 만 2년 됐다고 해요.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코리아라는 언급이 6번 있었다고 하고 남한과 관련해서는 FTA 재협상이라든가 미국산 가금류 시장 개방에 대한 이야기, 북한과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의 서막을 열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동안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았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 대변인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2년간 역사적 성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간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코리아라는 국가에 대한 언급이 6번이 나옵니다. 네. 멕시코 4회, 일본, 러시아 3회, 중국, 영국 2회. 가장 많이 나온 거죠, 한국이.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게 성과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게 뭐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결국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6.12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원하는 남북한의 대탕트라든지 뭐 경제 협력, 평화 협정, 평화 체제 구성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뭐 우리 정부가 상당히 반길 일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미 FTA. 한미 FTA 개정해서 결국 작년 말에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죠. 네. 근데 아직까지 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기반해서 미국은 지금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자동차 관세 25% 매길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2월 중순에 보고서가 완료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느 특정한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외국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예. 우리나라는 한국은 지금 뭐 한미 간에 한국의 자동차 미국 대미 수출이 미국의 어떤 국가 안보와 관련되지 않다. 이런 것을 계속 피력을 하고 로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자동차를 면제를 시키기를 계속 바라고는 있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는 또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한미 FTA를 개정을 하고 이미 의회 통과가 된 상황에서 다시 한국 자동차가 25% 관세를 물게 된다? 이거는 상당히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상당히 국내적으로도 파장이 클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계속 협상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게 5년 기간이 1년으로 줄고 매년 7%씩 올린다 그러면 예. 이거는 한미동맹이 거의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은 5년은 굳건하게 우리가 유지를 하고 네. 그 대신에 뭐 기존에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그 액수보다는 좀 더 올려줄 그러한 여지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협상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북한과 관련해서 외에는 별로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어느 쪽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될지 좀 저희들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지난주 초 스웨덴에서 있었던 남북미 3자 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회담 결과라든가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는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동훈 대표께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얘기를 했고. 이동훈 대표가 스웨덴 직접 가서 같이 네. 회담에 참석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신고, 검증 이런 것, 즉 비핵화에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북한이 내주기 전에는 제재 해제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결국은 뭐 물질과 핵탄두 동결 정도 북한이 할 거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결국 미국은 제재 해제를 못 해줍니다. 네. 결국 근데 북한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를 꼭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하나의 큰 목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고나 검증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뭔가 양보를 했다는 얘기가 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북미 간에 원하는 협상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핵 동결 그리고 ICBM 동결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쇄 예. 이런 것에 사찰단이 들어가서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 결국 검증 문제가 키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것을 북한이 수용을 하고 그 대신에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를 해주는 그 정도가 아마 지금
거의 합의가 될 듯한 그러한 분위기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최고 정상이 모여서 사인하는 내용에 일정 정도의 성과가 담기는 지금 협상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될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뭐 신고 및 사찰, 네. 신고는 제가 보기엔 힘들 거고 사찰 정도, 사찰단 받아서 검증을 허용을 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풍계리 이미 부서진 풍계리 핵시설장에 대한 사찰,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폐쇄할 때 또 사찰단 들어가서 사찰하는 거, 검증하는 거, 그리고 영변 핵시설장에 대한 사찰 검증, 그리고 핵시설 ICBM 핵 생산과 ICBM 생산을 중단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단을 한다는 거는 생산 시설을 폐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사찰단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북한이 받아야 일단 딜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정상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 예. 북한은 그 정도로는 만족 못한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제재를 조금씩 풀어다오. 예를 들어서 뭐 석유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이러한 그 대북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역순으로 뭐 첫 단계부터 풀어라. 아마 이러한 요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계속 그 요새 북한에서 나오는 것도 뭐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것도 미국이 제재 풀어라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북미 간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해서 초기 단계의 딜은 대충 그 프레임이 마련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좀 더 많은 제재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재 해제를? 네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북한과 미국의 곧 2차 실무 협상 가실 계획인데 네. 비건 특별대표의 상대자로 최선희 부상이 아닌 김혁철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한다고 해요. 스페인 대사를 역임한 인물로 나오는데 이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북한이 사찰 문제에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딜이 안 이루어지니까. 예. 그러면 북한은 이 사찰 문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전문가다? 예. 군축 전문가입니다. 이 예. 김혁철 대사가. 사찰을 수용하기 위한 사찰의 정도나 범위에도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거든요. 예. 뭐 솔직히 아시겠지만 그 영변 언제죠? 뉴클리어 리액터 전에 육자 회담 때 파괴할 때도 가서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랬죠. 예. 영상으로 그냥 펑 하고 막 그 목재가 날아다니는 연기 나오고는 이런 화면만 있었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사찰을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채료도 채취를 해야 되고 시료도 채취를 해야 되고 다양한 방식의 그 사찰 방식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 풍계리 핵시험장 갈 때도 그냥 기자들이 가서 그냥 참관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찰을 어떤 범위와 어떤 정도로 할 것이냐도 제가 보기엔 계속해서 기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정상회담 이전에는 뭐 그렇게 크게 안 하겠지만 정상회담에서 일정 합의가 있은 다음에 북미 간에 그러면 이제 IAEA 사찰단하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사찰하겠다, 검증하겠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또 아주 디테일 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이제 전문가를 내세워야 될 때가 온 거죠, 북한은.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최선희 부상이면 협상 과정에서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안 맞아서 바꾼 것이 아니고 최선희 부상이 맡았던 역할은 충분히 다 됐고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한 또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혁철이라는 인물이 이제 파트너로 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미국 측에서도 비건 이외에 비건 대표를 보좌할 수 있는 뭐 비핵화 군축 전문가가 또 임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